5명의 학생 앞에 선 남자. 1820년 여름, 베를린 대학. 32세의 사강사 한 명이 강의실 문을 엽니다. 강의 제목은 거창합니다. 철학의 전체, 즉 세계의 본질과 인간 정신의 학설. 그는 이 강의가 서양 철학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5명의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강의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당대 독일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그의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5명과 200명. 이 사강사는 다음 학기에도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합니다. 등록한 학생은 0명. 강의는 취소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후 30년간 세상에서 잊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0년 뒤 유럽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가 모두 이 남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 베스트셀러 1위에 이 남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대체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운하, 어머니의 살롱. 이야기는 17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월 22일 한자동맹의 항구도시 단치히의 부유한 무역상 하일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의 아들로 아르투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아르투어로 지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에서 모두 같은 철자로 쓰이는 이름. 국제적 무역상의 후계자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상인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1803년 15세의 아르투어를 데리고 벨기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돌며 1년간의 유럽 여행에 나섭니다. 런던에서는 윈블던의 기숙학교에도 다녔습니다. 아르투어는 그곳의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아르투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업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툴롱 항구의 갤리선 노예들, 런던 빈민가의 비참한 풍경. 훗날 그는 이 여행이 평생의 비관주의를 형성한 출발점이었다고 회고합니다. 1805년 4월 20일 함부르크. 아버지 하일리히가 곡물 창고의 다락에서 운하로 떨어져 죽습니다. 당시 17세였던 아르투어에게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자살이었을까요? 하일리히는 말년에 심한 불안과 기억 상실을 앓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였는지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인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은 possibly by suicide. 자살로 추정됨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이 죽음이 아르투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2년간 더 상업 수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19세가 되자 결국 수습을 떠나 대학 입학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평생 직업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인 아버지가 남긴 돈이 철학자 아들을 만든 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한나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한나는 남편 사후 함부르크를 떠나 바이마르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문학살롱을 열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친분을 맺으며 소설가로서 명성을 쌓아갑니다. 당시 독일 문단에서 쇼펜하우어라는 성은 아들 아르투어가 아니라 어머니 요한나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요한나는 아르투어의 음울한 성격과 과도한 지출을 비판했고 아르투어는 어머니의 사교적 생활 방식을 경멸했습니다. 둘은 1814년경 완전히 결별합니다. 요한나가 1838년 사망할 때까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의문사, 어머니와의 단절. 이 두 개의 상처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만든 원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책, 세계 최악의 판매량. 1809년 21세의 아르투어는 괴팅겐 대학에 입학합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하려 했으나 곧 플라톤과 칸트에 빠져 철학으로 전향합니다. 이후 베를린 대학에서 피이테와 슐라이어마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813년 25세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 논문의 제목은 충족이율의 내격부리에 관하여 인과율, 시간, 공간, 동기라는 네 가지 인식의 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바이마르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요한나의 살롱을 방문한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가 아르투어에게 우파니샤드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영구적 각인을 남깁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나의 삶에서 위안이었고 나의 죽음에서도 위안이 될 것이다. 1814년부터 1818년까지 4년간 드레스덴에서 주저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1818년 30세의 나이에 출간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이 책의 첫 문장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대담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Die Welt ist meine Vorstellung.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구성한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상 뒤에 이 세계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칸트는 그것을 물 자체라 부르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의지다. 맹목적이고 끝없이 욕망하는 힘. 이성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둡고 방향 없는 충동. 이 구도에서 고통의 필연성이 도출됩니다. Das Leben schwankt also, gleich einem Pendel, hin und her, zwischen dem Schmerz und der Langeweile. 인생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이리저리 흔들린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문장은 보통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라고 인용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올소, 즉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 탄식이 아니라 철학적 논증의 결론입니다. 의지가 끝없이 욕망하고 욕망은 결핍이며 결핍은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온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통과 권태의 시계추다. 이것이 전체 논증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책의 초판 판매량은 처참했습니다. 출판사 브로크하우스는 첫 해에 거의 팔리지 않자 나머지 재고를 휴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1844년에야 겨우 제2판을 낼 수 있었습니다. 26년이 걸린 것입니다. 재봉사와 콜레라 그리고 30년의 어둠. 책이 팔리지 않자 쇼펜하우어는 대학 강단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 영상 첫머리에서 본 장면, 1820년 베를린의 5명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1821년 8월 12일 일요일 베를린 니더라크 슈트라세의 쇼펜하우어 자택. 현관 앞 대기실에서 3명의 여성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음에 극도로 민감했던 쇼펜하우어는 이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2명은 자리를 떴지만 46세 재봉사 카롤린의 루이제 마르케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저 그녀를 문 밖으로 밀었을 뿐이고 그녀가 일부러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케는 그가 목을 잡고 끌어냈으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소송은 6년간 이어졌고 1827년 법원은 쇼펜하우어에게 마르케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동정심, 미트라이트를 도덕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소음에 분노하여 이웃 여성을 물리적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정말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사실만 덧붙이겠습니다. 1842년 마르케가 사망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그녀의 사망 증명서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파가 죽으니 짐이 사라지는구나. 이 일화는 쇼펜하우어라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비관주의가 순수한 이론적 사유만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의 고통과 분노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서둘러 베를린을 떠납니다. 같은 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헤겔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1833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정착합니다. 이후 27년간 그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자신의 푸들 아트마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아트마, 즉 아트만, 산스크리트어로 참된 자, 힌두 철학에서 우주적 영혼 브라흐만과 하나인 개체의 본질을 뜻합니다. 우파니샤드에서 평생의 위안을 찾았던 사람답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트마가 1849년 죽자 다음 푸들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30년간의 무명. 그 세월 동안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반드시 공적을 뒤따라간다. 1851년 63세. 쇼펜하우어는 에세이와 경구를 모은 부록과 보유를 출판합니다. 학술 논문이 아닌 삶의 지혜에 관한 글 모음이었습니다. 주저가 아닌 부록으로 의도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록이 주저보다 먼저 세상에 받아들여집니다. 1853년 영국에서 존 옥센포드가 헤겔 철학을 비판하며 쇼펜하우어를 재조명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이 도화선이 되어 유럽 전역에서 쇼펜하우어 재발견이 시작됩니다. 그의 책이 번역되고 논문이 쏟아지고 철학자들이 찾아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충격을 받아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철학적 토대를 여기서 끌어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를 모든 철학자 중 가장 천재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865년 라이프치히의 헌책방. 21살의 청년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어듭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2주간 잠을 줄이며 이 책을 읽었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악마가 나에게 속삭였다.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 니체는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5년 뒤 스승의 모든 결론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72세. 평생 독신이었던 그의 마지막 동반자는 갈색 푸들 아트마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이 개가 사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Der Ruhm muss dem Verdienste nachgehen. 명성은 반드시 공적을 뒤따라간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유명한 비관주의,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정말로 순수한 철학적 통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거부당하고 세상에 30년간 무시당한 한 남자의 상처에서 나온 외침이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핵심 사상,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칸트를 어떻게 넘어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의 숲입니다.